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중국폐계 중에서 이제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기준소 1038호가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도 이제 각종 시험에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나오는 파트고, 주로 계산 문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이제 크게 대동소이하니까 시험에서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다른 파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인식 조건, 언제 인식하느냐, 요 인식 조건이, 그 인식과 측정이 이제 그 많이 다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쪽, 내용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서, IFRS 이제 기준서를 보시면 이제 영어권, 기존의 영어권하고 이제 무형자산이 있는데, 사업결합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결합하고도. 사업결합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하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서의 목적은 당연히 무형자산 회계 처리 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제거. 그러니까 우리 기준서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제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는 당연히 이제 무형자산에 충족시키는 거에 적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금융상품, 그다음에 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유형 균서 대체하는 뭐 적용한다 했는데, 이 균서 적용하진 않는 예, 요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은 생뚱맞다고 그러실 텐데, 뒤에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무형자산 정의. 무형자산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일단, 자산의 개념을 일단 충족해야 돼요. 모든 자산은 이제 자산의 개념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이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면서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원법세 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체가 없는 자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당연히 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 더 보시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자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어가 무형자산이지 실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쪽에 기준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판매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은 이제 최초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 3호를 적용하는 거고, 인식 후에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무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유형하고 무형의 요소가 같이 있는 게 좀 많죠. 이런 식으로 여기 기준서 예를 들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무형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게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중요한지, 어떤 요소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웹사이트 원가,
해석서 중에 웹사이트 원고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 기준서도 있으니까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하면 됩니다.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꽤 있는데, 이제 강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 첫 번째 항목. 강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지출에도 적용한다. 얘네는 이쪽은 실제로 무형자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얘네들 강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 개발 활동은 무형자산 범위에서 적용하는 거고, 무형자산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거지, 무형자산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요 지출에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 활동은 우리가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서를 보면, 이거 38호 이따 나중에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제외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무형자산은 적용 범위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실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형자산이 뭔지 이제 하나씩 기준서를 보면 먼저 연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연구는 보시면 이제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 여러분들이 뭘 아시려면 이게 무형자산의 개념을 일단 자산의 이제 그 개념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연구라는 개념 의미는 자산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자산을 하려면 일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고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분리,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보면 얘네는 없어요. 연구를 해서 왜냐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랑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 이런 언급 좀 있어야죠. 상업적인 생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수 새롭거나 현장에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상업적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용역 활동 계획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용이, 이게는 가능한 겁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발 관련된 거는 무형자산으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업 특유 가치는 우리 유형자산에서 나왔는데, 이제 주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 특유 가치는 기업 각각의 형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오늘 하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 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그래서 자산인데 비화폐성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식별 당연히 해야 되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고, 이 물리적 실체 여부가 이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구분하는 이제 키입니다. 성장차손은 유형자산하고 똑같고, 근데 잔존가치도 이제 똑같습니다. 잔존가치도 우리 유형자산하고 있는 잔존가치와 똑같습니다. 잔존가치는 이제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서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 추정, 처분 대가를 차감한 금액 추정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부터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이 잔존가치를 제외한 만큼을 이제 감가상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잔존가치가 감가상각에 영향을 줍니다. 감가상각 비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줄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잔존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제 상각비, 손익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 쪽에서는 잔존가치를 일반적으로 없다, 제로라고 보고 우리가 합니다. 제로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쪽에서 이제 크게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형자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취득, 무형자산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외부 취득 있어요. 외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외부 취득 하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집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사업결합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무형자산 알아야 될 게 이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요쪽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후속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이제 10배 가능성. 10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배 가능성. 10배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 무형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눈으로 우리가 이제 식별이 가능한데, 노트북 이런 것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기가 쉽지 않아요. 식별 가능성.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그 무형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별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요 말이 이제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무형자산이 생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는데, 사업결합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결합 하면서 무형자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급회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면 그 회사의 그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일단 인수합니다. 장부 자산하고 부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던 특정 우리가 무형자산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서를 이제 보시면, 이 영업권을 웬만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영업권. 왜냐면 이게 식별 가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측정도 불가능하고, 얘는 이제 퀘스천인 자산이죠. 어디랑 이렇게 매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무형자산을 인식하려고 기준서들이 먼저 많이 개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무형자산 정의에서는 영업권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식별하는 것을 요구한다. 영업권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이 전체가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무형자산을 우리가 카테고리로 두는데,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과 식별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보시면 이제 식별이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식별 가능한 게 어떤 의미냐? 식별 가능한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분리 가능하다.
분리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요 요건이 어떻게 나냐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엔드 조건으로 엔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는 건 첫 번째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리 가능하면 우리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니까 분리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면 곧바로 분리 가능하면 곧바로 식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 때문에 바로 일반 항목에 있는 거고, 그럼 분리 가능이 안 되면 식별이 안 되는 거냐? 식별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2번 항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번 항목 계약상 법적으로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별 가능성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 분리 가능하다. 분리 가능하면 그 식별 가능성이 분리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지만 식별 가능하면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법적이나 계약상 권리로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고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통제입니다. 통제는 또 자산 성격이죠. 자산 성격.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식별 가능해야 되고, 식별 가능 첫 번째로 분리 가능. 그다음에 분리 가능하지 않다면 법이나 계약 등으로 우리가 발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이 뭐 꼭 형식, 서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법은 뭐 실질적인 경우도 우리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통제입니다. 통제. 통제이기 때문에 낸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식별이 일단 가능한 거고, 식별 가능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 식별 가능한 거는 권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식별 가능한 권리의 의무가 있는 건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게 권리. 근데 권리 이꼴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통제, 이런 컨트롤,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통제라는 말은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객 구성이나 시장 점유율, 고객 관계,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요 말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 이제 사업결합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고객 관계나 이제 고객 충성도를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제나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제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교환거래가 이루어진 우리가 자산들은 우리가 이제 식별 가능하다고도 보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교환하는 것 자체 이제 가치를 측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해서 우리가 산 것들은 우리가
식별 가능하고 통제력이 있다고 봐줍니다. 그런 미래의 경제적 효익, 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무형자산 자체만으로 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미래의 제품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자산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유형자산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영국에 아까 이제 나왔던 우리 처음에 용어 정에 나왔던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될 수 없는 거죠. 연구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가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되는 것들은 개발 중에서 일부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개발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충족되지 못하면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 가능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이제 나온 게 이제 미래 경제 효익.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별을 가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식별 가능하면은 그 식별 가능한 거를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무형자산의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서 문단 21번에서 보시면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는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지 이제 자산성, 우리 가치가 있고, 신뢰성을 측정한다. 신뢰성을 측정한다는 얘기가 이제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제하고 미래의 경제 효익, 요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수 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에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단을 읽어보면,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에 대한 할시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든다. 외부 증거 뭐 당연한 얘기를 쓴 거고, 근데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원가.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싸게 사는 것도 이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가 공정가치가 아니고 원가로 원가로 측정하는 겁니다. 원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가치가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뭐 제3자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 무형자산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계시지만 이런 개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정가치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가치 개념을 잘 쓰지 않고 원가로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은 잠깐 인식 측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유형자산도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무형자산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개별 취득할 때는 이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우리가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개별 취득은 문제가 없어요. 개별 취득을 한 거는 다 웬만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직접 관련되는 원가. 우리 그 최초 취득할 때, 무인에서 최초 취득, 직접 관련된 원가는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 발생하는 종합원 급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유형자산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공부해봤으면,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에 무형자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홍보원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 고객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교육권을 표현한다. 거의 유형자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 여기까지는 원가고, 이후는 그 후죠, 후는 이제 원가가 아닌 거예요. 원가 아니지만 당연히 유형자산처럼 자부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이제 유형자산은 실체가 있다.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문구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그 자산을 경제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됐을 상태이면 중지한다. 사용 가능한 상태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재배치하는데 발생한 원가는 우리가 그 무형자산 자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금 지금 그 무형자산 취득할 때 이제 그 일시불이 아니라 이제 할부 이런 걸로 할 때는 우리가 현금 현재 가치를 하는 거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측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목가액하고 그 장기 지불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이제 무형자산의 가치가 되는 거고,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이제 이자 비용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이거 보시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사업결합으로 취득 아닌 일반적인 거는 원가로 써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원가는 취득일 공정가치, 취득일 공정가치입니다. 취득일 공정가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결합 할 때 사업결합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공정가치, 취득일의 공정가치.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그 장부에 사업으로 우리가 피인수 기업의 장부에 무형자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무형자산의 이제 개념에 맞는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 효율이 있고 통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하면은 우리가 사업 결합으로 인해서 피인수 기업의 이제 장부 가치 없지만 우리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또 왜 있냐면, 우리가 사업결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결합 기준서를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PPL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이 있게 우리가 PPL을 신뢰성 있는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우리가 이제 PPA 할 때 무형자산 같은 것들을 인식하면 보통 이거는 외부에서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인식하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걸 항상 강조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외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평가할 때는 뭐 눈을 부르키고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왜냐면 이 자산을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인수기업이 자산을 인정해줬다는 거는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결합 할 때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 대해서 이제 무형자산을 인식했다는 거는 대가가 있다는 그런 걸로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그 신뢰성 있는 측정기준을 충족하는 거 항상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결합은 피인수기업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인수기업이 제3자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은 이제 피취득자가 인식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취득자는 그 취득일에 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취득자의 장부에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인수자가 무형자산을 인식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조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자산의 정의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사업결합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이제 관련된 계약에는 식별 가능한 자산 또는 부채 결합대에서만 분리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결합 무형자산이 그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약과 종속 같이 결합돼서 결합돼서 이제 분리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 연구개발 관련된 지출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을 취득하고 있는 무형자산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가 관련 있고 그 프로젝트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들을 우리가 이것도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